기요사키 씨, 진짜로 부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부자 되는 방법을 절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비밀을 은밀하게 말해주면서도 절대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부자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난하여 자신들을 위해서만 일하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9살이었던 기요사키는 박사 학위에 고등교육까지도 받았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무원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왜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 안 알려주는 거죠? 그건 정부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네? 원치 않는다고요?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모두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더 잘 살기 위해서라도 좋은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만 한다라고. 아니, 네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업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이다.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절대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란 뜻인가요? 당연히 아니지. 너의 잡은 그저 좋은 직장을 구하면 그뿐이다. 잠깐만요, 아버지. 아버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박사 학위의 고위 공무원이신데 그럼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란 말씀인가요?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좋은 직장을 얻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럼 아버지도 부자가 되시면 되잖아요. 학위도 있고 대학 졸업장도 갖고 계신데 돈 버는 방법을 배우시면 되지 않나요? 그때 기요사키 아버지는 질문이 터진 기요사키에게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나 말고 내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가버렴. 그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알려줄 거다. 그는 기업가이니까. 죄송한데 아버지, 아버지와 마이크 아버지의 차이점은 뭔가요? 나와 마이크의 아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에 대해 안다는 것이지.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돈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다룰 줄 안다는 거다. 만약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가 기업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지. 아빠처럼 그저 직장만을 다니는 샐러리맨들은 돈의 흐름이나 돈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단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사들이 그런 아빠를 싫어하지. 그런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인사 고과에도 도움이 되질 않아. 돈을 다루는 것은 아빠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 즉 이 나라 정부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 회사가 하는 거다. 그 소리를 들은 기요사키는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지금껏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 아버지의 사무실로 이튿날 찾아갑니다. 찾아온 기요사키를 앞에 두고 부자 아빠 마이크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자들은 항상 무료로 일한다. 직원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받고 있는 돈의 액수로 평가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부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며 오히려 스스로 돈을 만들고 창조하려 애를 쓰지. 그것이 바로 부자들이 돈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란다. 무슨 말인지 통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기요사키 앞에 갑자기 마이크 아버지가 모노폴리 게임판을 크게 펼쳐 보이며 함께 게임이나 하자며 게임을 시작합니다. 조금씩 게임에 빠져들며 마이크의 아버지는 순식간에 호텔 3개와 레스토랑 1개를 소유할 수 있었고 9살 기요사키는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 게임상이었지만 담배 심부름과 청소 그리고 식사, 서빙 업무를 담당하며 비록 게임상이었지만 점점 더 나이 들어 인턴이 되었고 그에게 주어진 업무들은 단순한 청소 업무나 심부름 같은 일에서 글쓰기, 복잡한 마케팅 업무, 회계 등으로 넘어가며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고 게임에 조금씩 실증이 나기 시작한 기요사키는 친구 아버지에게 도대체 돈 버는 방법은 언제 가르쳐 줄 건가요? 라고 말하며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 아버지가 웃으며 기요사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요사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모노폴리 게임이요. 아니, 기요사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노폴리 게임 중이라고. 내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기요사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 같냐고. 여전히 똑같은 답을 하고 있던 기요사키에게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아니, 난 지금 너에게 돈의 정체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때 부자 아빠는 게임판에서 초록색으로 된 자신이 게임에서 얻었던 작은 집 모형 하나를 기요사키에게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요사키, 성공하는 방법에는 수천 가지에 이르는 무수한 방법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라고 말하며 게임판에 있던 자신이 획득한 또 다른 초록색 호텔 3개와 빨간색으로 칠해진 레스토랑 1개를 기요사키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밀은 말이야, 너처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과 자산을 위해 일하는 거다. 그것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호텔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나처럼 기업가로서 사업을 사서 돈을 창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부자 아빠는 9살 된 기요사키 그 작은 손 가득 초록색 레스토랑 3개와 집 한 채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기요사키, 네가 가장 먼저 깨우쳐야만 하는 것은 남들이 주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일하지만 돈을 창조하고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를 매번 고민하고 또한 그 일을 직접 해보는 거다. 기요사키는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잔뜩 뒤집어 쓰고 전구불빛 아래에서 또박또박 오늘 배운 부자 되는 법을 이렇게 복습했습니다. 부자 되는 첫 번째 방법,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은 돈이 아니라 직장을 얻기 위한 것들이고 진짜 돈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 세상 밖에 숨겨져 있다. 두 번째, 부자가 되려면 무료로 일할 줄 알아야만 한다. 남들에게 돈을 받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무료로 일하되 오히려 남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세 번째, 부자 되는 방법은 수천 가지이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자. 그러면서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가 오전에 쥐어주었던 그 호텔 3개와 레스토랑 1개의 모형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기요사키의 사연을 접하고 9살의 기요사키만큼이나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느낌이었고 제 자신 모두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충격이라는 말로도 절대 설명할 수 없었던 그 굴레 속에서 빠져나와 부자 아빠가 바라보았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 노력했고 제 안에 깊숙이 박혀져 있던 그 가난했던 아빠가 알려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20년 동안 씻어내고 걸러내며 때로는 고통스럽게 배워나기 시작하며 마침내 저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깊은 영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부자의 꿈을 이룰 수 있고 기회가 보이며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아빠가 전했던 마지막 충고를 전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기요사키 반가웠다. 떠나기 전에 이 말 한마디만 명심해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야, 감정이 아니라 생각하기 위해 너의 감정들을 사용하는 법을 터득해라.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감정들을 위해 지출을 하고 부자들은 그 감정을 통제하며 오히려 자산들을 사모으기 시작한다. 오히려 중산층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빚을 내어 사모으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자산이라고 믿고 있지. 절대 너의 생각 수준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노력해라. 너의 수입 증가가 진짜 자산과 자산을 획득하는 데 사용되지 않게 되면 그건 결국 다른 사람의 배를 불려 그들만 더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꼭 명심해라. 기요사키,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십, 수백 가지가 있고 그것은 네가 나와 9살 때 했던 모노폴리 게임과도 매우 흡사하다. 4개의 그린하우스와 빨간 호텔. 그때 저는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고 19살이 되었고 방학을 하자마자 다시 하와이로 돌아와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돈부터 모아라. 가장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네가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목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가 사고 싶은 땅이나 건물 혹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벽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쳐다보며 시각화하고 너의 마인드에 계속해서 성공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까지 내가 목표한 자금을 모을 것인가를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1억을 모으겠다 했을 때 2년 뒤인 크리스마스 혹은 3년 뒤 내 생일까지 모으겠다라고 기간을 한정하며 너의 노력을 내 스스로 독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네가 목표하는 것을 하기 위해 지식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쌓아 나가는 것이다. 땅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부동산 공부를,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창업 관련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들을 습득하거나 관련 공부를 하는 거지. 저는 그때 부자 아빠의 말씀을 듣고 저의 적성에 맞는 부동산을 선택했고 틈이 날 때마다 하와이로 달려와 저의 능력에 맞는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드디어 부자 아빠의 추천을 받아 골라 놓았던 땅들 중에서도 해변이 가장 잘 보이는 작고 보잘것없는 땅 하나를 드디어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자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제부턴 뭘 해야 하나요? 기다려라.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에 더 혹독한 노력을 기울이며 또 다른 땅을 사도록 노력해라. 근데 아버지, 이렇게 작고 볼품 없는 땅들을 사모으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지. 그때 부자 아빠는 이제서야 뭔가를 깨닫고 있구나 라고 느끼셨는지 갑자기 저를 태우시고 어디론가 데려갔고 멋진 와이키키 해변 한가운데 함께 내리며 빌딩 숲 한가운데서 높은 한 곳을 가리키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여긴 아버지 소유의 호텔이잖아요. 맞다. 내가 지금껏 너에게 가르쳐 주었던 방법으로 산 거지. 나는 처음 변두리에 아주 작은 땅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때를 기다려 그 모두를 다 팔아 당시 허름했던 이 건물을 사 이 자리에 이 거대한 호텔을 지어 올린 거란다. 이것을 바로 나는 자산 묶기라고 부른다. 저는 그때 저도 모르게 번쩍거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모노폴리 게임. 그래, 맞다. 4개의 그린하우스와 빨간색 레드 호텔. 작은 자산들을 먼저 사 모으고 그것을 한 곳에 묶어 거대한 자산 하나를 사는 거지. 그때부터가 진정한 부를 이루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땅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때가 될 때마다 몇몇의 땅을 처분하며 조금씩 자산의 덩어리들을 늘려갔다. 그리고 그렇게 사 모았던 땅들이 가격이 올랐을 때 한 번에 배팅을 하여 결국 저 높은 호텔 하나를 산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뉴욕 한복판에 거대한 빌딩 하나를 사기 위해 이 호텔이 8밀리언이 될 때까지 회사를 경영하며 지켜보고 있단다. 다시 가난해지다. 그렇게 부자 아빠의 가르침대로 부자의 길을 걷다가 저는 금융위기를 겪으며 파산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제 주위를 그토록 맴돌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차갑게 그리고 매우 냉정하게 나를 배신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경험이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견뎌낼 만큼 성장해져 있었고 모든 환경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감정적으로도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9살 때 부자 아빠를 만나지 못했고 여전히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었던 대로 직장을 얻기 위해 살고 있었더라면, 여전히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더라면 그 위기를 만나며 저는 절대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많은 경험들과 노력들 덕분에 이미 세상에서 주는 실패와 실수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성장해져 있었고 제 스스로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있던 친구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가르쳐 주었던 대로 직장을 찾아 다니고 있고 여전히 가난하며 여전히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감정들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라는 것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옳기만을 원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직 옳은 것만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옳지 않은 것들이 더 칭송받고 더 우상화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절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부자의 사고를 지닌 분들이 아닌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두 분의 밑에서 교육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말뜻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과 부자에 대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모르는 소름 돋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난은 부자와 가난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소위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부터 빈곤이 시작됩니다. 제가 자라온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부자 아니면 nothing.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그 긴 시간 동안 가난해 져라 세습당했던 그 단편적이고 굳은 사고의 태도가
빈곤을 그 다음 세대로 유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세습은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가르침 당하며 역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가르침의 중심에는 착하게 살아야 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며 정직하게 일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돈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해줍니다. 평생 저의 아버지처럼 돈을 굴리고 불렸던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본인들 스스로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자신들의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갈 때마다 세상 밖엔 무수한 늑대들과 여우, 심지어 사자들이 득실거리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투잡, 쓰리잡에 그것도 평생을 일하면서 살지만 재정적으로 독립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을 더 겪으며 불행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대물림시키면서 말이죠. 아마 몰라도 당신도 그렇게 가르침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당신의 잠재 의식 속에는 오직 좋은 직장과 직업만이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라 여기고 있을 것이고, 더 나은 연봉, 더 큰 대기업, 모든 보험들이 커버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관심도 없는 자격증들을 따 모으며 그나마 나는 남보다 더 앞서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학교 수업에 열중하고 똑같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 그나마 더 나은 중산층 삶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스템들은 결국 언제나처럼 재정 문제를 만들게 되고 또다시 가난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들처럼 말이죠. 이 모든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부자 수업을 스스로 찾아 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당신의 가난한 의식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시켜줄, 그러면서도 최고의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 공부, 당신 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금의 정체부터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이 공부가 갖는 최고의 의미는 내가 투잡 쓰리잡으로 죽도록 버는 돈에서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꺼내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며, 당신이 1년 중에 3.2개월을 오직 세금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며 치밀어 오르는 감정 대신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고 공부하며, 네 번째, 잡을 구하지 않고도 돈을 벌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재편집해 부자처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더 나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두 번째 공부를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욕심을 부리게 되고, 비로소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기요사키 씨는 부자를 더욱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세금을 지목했고, 저는 20여 년 전 증권 회사를 다니며 한 사건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며 가난한 삶을 이 방법을 통해 탈출하여 저의 꿈, 경제적 자유의 꿈을 드디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부자와 가난을 결정한다. 1943년 미 연방 정부는 세금 징수를 기존의 세후에서 세전, 즉 월급을 지급받기도 전에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는 법을 합법화하게 됩니다. 이는 곧 내 노동의 대가인 월급을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기도 전에 아예 세금부터 먼저 공제하며 돈을 받게 된다는 뜻이었고, 이것도 모자라 1986년에는 86조세 개혁법을 제정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행된 미연방 소득세제 개편안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조세법을 만들어 한계 세율을 한껏 낮추고 과세 기준은 더욱더 확대하며 도기는 더욱더 간소화시키고 투명한 방법으로 봉급 생활자들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 의사, 변호사, 중소기업인,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들과 연예인들에 이르기까지 세금 징수의 범위를 더욱더 확대 적용하며 세금을 징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닫던 세금의 영향력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위로 절대 치솟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억만장자들에게는 역으로 파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며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의 격차를 더욱더 가중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며 로버트 기요사키 씨는 자신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법이 그것도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난과 부를 더욱더 극명히 가른다고 그 주범으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헌데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겐 그다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전 세계가 이를 답습하며 역시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통의 경우 봉급생활자의 주머니를 유리 지갑이라 통칭하고 전 세계 직장인들은 1년을 기준으로 평균 2.7개월에서 많게는 3.4개월 이상을 오직 정부의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10개월 혹은 그보다 작은 9개월 동안 번 돈이 바로 그들의 순소득이 된다라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들은 정반대로 모든 소득을 세전이 아닌 세후에 납부하면 물론이고 더욱이는 소득세율을 더욱더 낮춰주어 봉급생활자나 전문 직장인인 셀프 인플루이들과도 그 격차를 더욱더 벌려주며 매우 합법적으로 부자가 더욱더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사건 하나. 어느 날 워렌 버핏이 사무실에 앉아 세금에 관해 보고서를 읽던 중에 지난해 자신이 낸 소득세 비율이 17%였고 이에 반해 자신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무실 밖 직원들의 소득세율이 거의 2배인 33% 혹은 41%까지도 된다는 사실에 놀라며 이를 즉시 한 경제지에 기고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으로 돈을 번 사람들보다도 노동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세율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처럼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부유층들의 세금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야만 한다라고 양심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평균 소득자 2021년 소득세 비율은 22%에서 37%였고 미국 최상위 부 25%에 해당되는 억만장자들의 평균 소득세율은 3.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 대해 불평, 불만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세상에 더욱더 감사해하며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불합리함들을 내가 이 세상을 박차고 치솟아 오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사용하며 기요사키 씨가 말한 부의 사본면 가나나 왼쪽 편에서 진짜 부자들이 살고 있는 오른쪽 부의 사본면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동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 한 유명 증권 회사를 다니며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을 때 매년마다 실시하던 연말정산 원천 징수가 과다하다는 의심 하나로 시작하여 약 한 달간 직접 공부하며 원천 징수법에 따라 저의 월급 3년치를 직접 조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알게 된 진실 하나는 세금이 모두에게 공평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스스로에게 외쳤던 단 한마디,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사업가가 되기 위해 3년 이상을 회사를 다니며 준비했고 부의 사보면 왼쪽 가난한 자들에게서 진짜 부자들이 사는 그곳으로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삶을 이겨내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을 절대 얌전히 대하지 말자. 세상에 절대 순응하지 말자. 순응하고 겸손해지면 나의 삶은 절대 변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우십시오. 배우셔야만 합니다. 부자가 되는 법, 사업을 일으켜 자수성가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탈세가 아닌 정당하게 세금을 줄여 절세하며 더욱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부자들이 사는 그곳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먼저 그리고 필수적으로 권유해드리는 부자 공부는 바로 회계입니다. 이때 공부를 하시며 절대 학생 때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접해야만 하는 모두 부자 공부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대학을 가기 위해 하는 공부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고 생존하며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공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제가 그동안 삶의 전선에서 배우고 스스로 깨우쳤던 그 여러 부자 공부들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부자 공부인 이 회계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주 혹은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시작하여 일주일에 2-3번 총 30편에 나누어 공유해드릴 계획인데, 아무런 기초가 없으셔도 듣는 것만으로도 원리를 깨우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 더욱이는 이 기회를 통해 스스로 공부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역시도 저와 비슷한 생각 하나쯤 해보셨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며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의 시금석처럼 믿고 있는 굳은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나처럼 살자. 설사 그 단 하루를 살기 위해 10년 이상의 긴 노력과 시간 그리고 경험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진심이고 정당하면
분명 그것은 가치가 있고 또한 그 노력의 가치는 절대 가볍지가 않다. 요사이 구독자님들께서 급격히 늘며 적게는 13세에서 많게는 60세 이상의 분들까지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안 된다, 넌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꿈들을 20년 동안 직접 이뤄내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 한 절대 삶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절대 착해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세상에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나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나의 대해서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나의 아이들이 나를 보며 나는 부모님들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없는 꿈은 꾸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꿈에 저의 20년의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 모두를 통해 진심으로 돕고자 합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 가난한 아빠는 평생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라.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저의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갖지도 못할 것에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만 되니? 결국 해고당할 텐데. 노력할 거면 차라리 네가 아예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라.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다. 명심해라. 가난한 부의 사보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돈을 위해서만 일을 한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부자들, 즉 기업가, 투자가들 모두는 오직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만 일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들은 또다시 그들의 자유를 위해, 더욱더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또다시 일을 하는 거다.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진정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기요사키, 미래가 불투명한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좋은 성적을 얻어 대학을 가거라. 가서 아주 안전한 직장을 찾는 거다. 안전한 대기업에 들어가면 모든 보험도 커버가 되고 복지가 좋아서 네가 살아가는데 아주 안전할 거다. 부자 아빠를 뵙고 나서 부자가 되겠다 말했던 저에게 말씀 주셨던 삶의 충고셨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요사키, 네가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의사가 되어라. 엄마가 알고 있는 한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바로 의사다. 가장 가난한 자. 사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어머님 입장에서는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평생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며 의사 말고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부자 아빠를 찾아갔을 때 부자 아빠는 부의 시스템을 이렇게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의 4분면이라고 지칭하셨고, 크게 왼쪽 면과 오른쪽 면, 그리고 위아래로 다시 나누어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의 왼쪽 면과 오른쪽 면, 즉 가난한 자와 부자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기준점은 바로 안전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표에 의하면 즉 인프로이가 가장 가난한 자였는데 그들은 평생을 그 안전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에 의해 태어나면서부터 사육되고 인공지능이 설계한 그 안전한 시스템 속에서 돌출 행동 없이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으로 직장에 나가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져 살아갑니다. 영화 속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 역시도 한 컴퓨터 회사 직원이었는데 안전하다 믿었던 그 평생이 모두 허구의 세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각한 그를 인공지능은 가차없이 인큐베이터에서 꺼내 지하에 흐르는 오물통으로 내던지고 맙니다. 그렇게 진짜 세상으로 돌아온 그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내었던 모든 무술과 그리고 중력을 이겨내어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는 기술들을 목숨을 걸고 습득하며 그 안전했던 허구의 세상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세상 모두는 안전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 회사라 말하고 있고 그 곳에 가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라라고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야만 인생이 즐겁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헌데 만약
그 안전한 시스템 바깥으로 나아가려 할 때면 키아누 리브스가 그랬던 것처럼 온갖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너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깊은 좌절감을 심어주며 절대 시스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시스템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 안전함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의 친아버지와 친어머님의 말씀 주셨던 그 모든 안전했던 모든 것들은 부의 사분면 왼쪽 편에 있었고 세상 밖 시스템에 있는 진짜 부자의 세계는 바로 이 오른쪽 면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부자 아빠를 통해 그 진짜 세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지금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 키아누 리브스가 그랬던 것처럼 땅을 박차고 자유롭게 공중을 날아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직장이 안전하다고? 죄송한데 세상에 그런 직장이 있긴 한 건가요? 그래도 여전히 가난한 부의 사본면. 그나마 학생 때 공부로 날리던 사람들은 안전하지만 직장인들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전문 직종을 찾아 명문대에 입학하여 10년 이상을 공부하며 의사 혹은 판사, 변호사가 되려 노력합니다. 바로 저의 친어머님께서 말씀 주셨던 바로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 역시도 직장인들처럼 평생 일해야만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직장인들보다는 돈을 조금 더 버는 것 뿐인데 가끔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 혼동하게 됩니다. 부의 사분면의 셀프 임플로이와 오른쪽 사분면의 비, 즉 기업가들의 차이를 부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둘은 매우 거대한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관점인데 부의 사분면 S 즉 셀프 임플로이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지만 오른쪽 사분면 B 즉 기업가들은 자신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합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그리고 아마존을 창업했던 제프 베조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부자 아빠는 S를 셀프 임플로이로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 셀프 임플로이를 스스로 만을 위해 돈을 번다라고 하여 솔로 즉 S로 대신하며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일을 하는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S는 통제하고 일을 함께하는 직원의 수가 아주 많아야 100명 미만이지만 기업가들은 최소한 500명 이상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는 습관들마저도 매우 틀린데 셀프 임플로이들은 똑바로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기업가들은 자 함께 의견을 내봅시다.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라고 말을 하며 전체를 통해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주변을 격려합니다. 결국 셀프 임플로이들 역시도 그들의 안전만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요? 답은 바로 매트릭스 영화에서처럼 양육자가 아닌 그 양육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그 수많은 인간을 양육하기 위해 스스로도 부하가 걸려 오류를 만들 만큼 거대하고도 방대한 세상을 자신의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코딩하고 프로그래밍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왕관의 무게라는 말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부의 사분면 왼쪽에서 오른쪽 면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가장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만 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 그만큼의 왕관을 감당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라고 하는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 하나를 창조해 내기 위해 무려 1000번 이상의 시행착오를 견뎌내었습니다. 그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결국 견뎌내어 스스로 자유로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에디슨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당시 에디슨은 그 어떤 자료도 없이 스스로 그 답을 찾기 위해 그 굳은 시행착오를 몸소 배워가며 방법을 찾아갔지만 우리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자 결심만 하면 그저 책상에 앉아 인터넷을 뒤지거나 책방에 가 책을 사 공부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려면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처럼 천재여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2022년 기준 전체 억만장자의 수는 2544명, 그 그룹에 진입한 안전함을 거부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해 억만장자가 된 사람의 수는 총 137명, 그들 중 예일대, 하버드대, 소위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나와 자신의 삶을 바꾼 이들은 오직 2명뿐이었고 그 나머지 135명은 그나마 고졸 혹은 대학을 나왔어도 그리 좋지 않은 대학과 학과를 나와 자신의 삶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무기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는 대신 자신의 가난한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내 생에서는 끊어내어 벗어나겠다라고 했던 그 절박하고 간절했던 꿈에 대한 그리움이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들 중에 53세 맥도날드를 인수하여 시가총액 1990억만 달러의 기업으로 키워내었던 레이 크록은 성공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엔 고등교육을 받은 실패자들이 넘쳐난다. 소위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 성공에서의 유일한 재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집요함과 끈질김 뿐이며, 나는 그것을 위해 최소한 34년을 인내하고 견뎌내어 마침내 꿈을 이루어내었다. 기요사키 씨,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난해지나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의 집사람은 매우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나마 나은 중산층 출신이었죠. 가난과 부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집사람과 저의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가난은 어떤 집안 출신, 부자, 중산층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식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패배의식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오직 자신 스스로가 부자 교육을 하며 탈출해 내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어제 부자가 되기 위해 학교 공부가 아닌 내 스스로 부자가 되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부자 공부의 어떤 점이 학교 공부와 틀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실수에 대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졸거나 잠을 자도 성적이 나빠도 기껏해야 돌아오는 것은 좋지 않은 성적표나 선생님에게서 받는 꾸지람이 전부이지만, 돈 버는 공부에서는 실수하는 순간 그 모든 결과가 너의 인생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설명해보면 돈 버는 공부에서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만 한다라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실수하지 않고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자 공부이기도 하다. 하여 부자 공부를 하며 내가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만 하는 것은 더 큰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안에 쌓이는 실수와 실패 경험들이 너를 더욱더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고, 실패에 대한 내성이 생기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에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다. 명심해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결정들과 선택들 모두는 너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학교 수업에서 왜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자포자기 하는 줄 아니? 그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영수를 비롯해 12과목이나 되는 과목들을 쥐어주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고 왜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의미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조차 정확히 설명해 주지도 않은 채 무작정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다그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압박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 공부가 잘 될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지만 네가 지금부터 해야만 하는 돈 공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공부 대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돈 공부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너의 삶이 나아지며 좋아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완벽하게 너의 무형자산이 되어 너의 삶을 이끌 수 있을 때까지 끈기 있게 해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돈 공부는 너의 생존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그 생존 게임에서는 우등생도 열등생도 없지만 먼저 포기하는 사람은 영원히 실패하게 된다. 그 대가는 남은 평생 그 실패들을 곱씹고 곱씹으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지금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돈 공부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돈 공부는 제 아무리 지식이 없고 머리가 나쁘다 할지라도 글만 깨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도기는 변호사, 판사, 의사가 10년 이상의 공부가 필요한 반면 부자 공부는 한 과목을 마스터하는데 제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이 넘질 않고 수입은 10년 공부한 사람들보다도 수십 수백 배에 이른다는 점이다. 내가 보기에는 돈 버는 공부만큼이나 효율적인 공부는 없다라고 확신한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효율적인 돈 버는 공부법은 무엇인가요? 우선 두 가지만 집중하면 된다. 가장 첫 번째로 부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너의 실패들의 기억들을 가장 먼저 완전히 지우는 것이다. 나는 학교 때 영어를 완전히 포기한 영포자였고 수포자였으며
거기에 매일 꼴등만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실패 기억은 돈 버는 공부에서는 거의 독에 가깝다. 내가 이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이 공부로 인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시작 전부터 의심을 품게 되면 그 게임은 이미 실패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건 그 어떤 공부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세상은 내가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학교 생활에 적응했든 못했든 전혀 상관치 않는다.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는 오직 네가 성공했는지 못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오직 그것뿐이다. 두 번째로 돈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만 하는 것은 이제껏 내 몸속에 깊숙이 박혀져 있던 너의 수동적인 태도들을 완전히 걷어내는 것이다. 이 부분은 성공의 여정을 시작하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내가 앞으로 갖춰야만 하는 성공 덕목들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드는 성공 기질에 가깝다. 성공의 여정을 시작한 이상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의지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조차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모든 결정이 너의 선택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라야 책임이 가능하며 그래야만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너의 선택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고 그 작은 마음의 틈새 하나가 너의 인생 모두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돈 공부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다. 이때 매우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고 그 놓칠 수 없는 작은 자긍심들을 모아 너의 자신감을 만들고 성공을 이끌어내며 마침내 부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헌데 아버지께서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부자 되는 법을 다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때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환경이 나를 이끌었고 가르쳐줬으며 또한 내가 이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었단다. 환경을 지배하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13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해야만 했었단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고 그 모든 짐을 짊어져야만 했었단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지독한 불행처럼 보였지만 그 불행은 나에게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행운에 가까웠었단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를 그만두고 얼마 안 돼 나는 금세 깨달았지. 배우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 즉시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시작했지만 공부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단다. 나는 공부를 하러 학교에 돌아갔지만 실제로는 내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 돌아간 것이었기 때문이다. 회계, 은행 업무, 돈이 들어왔을 때 재테크 방법으로 어떻게 돈을 보전해야 하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 그때 안 것이 재테크라는 것이었고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단다. 그리고 나라에서 떼어가는 세금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내기 위해 세무사 공부를 시작했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나보다도 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경영학도 마케팅 기법도 인사관리 업무까지도 내 스스로 깨우치며 배우기 시작했었단다. 만약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 계셨다면 나는 그저 동년배 학생들처럼 쉬는 시간 수업 시간 가리지 않고 욱 떠들고 있었을 것이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대학에 가 아버지가 그토록 힘겹게 보내주셨던 대학 등록금을 낭비하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최고의 자산은 바로 일찍부터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환경이었단다. 가짜와 진짜 선생님. 그리고 그때 내 스스로 찾아 나섰던 모든 공부들은 학교에서 가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었던 가짜 수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 수업들이었단다. 한 번은 미적분을 배울 때 선생님께서 이것은 기하학과 대소학의 융합으로 피자를 잘게 쪼개 사각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툴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때 바로 그런 피자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처럼 이 모든 미적분들을 통달하고 이용하며 돈을 벌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그때 선생님은 내가 한 질문이 농담이었는 줄 아셨는지 그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계셨단다. 그리고 나는 그 즉시 이렇게 또다시 반문했다. 미적분을 배워 피자를 팔아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 미적분들을 배우고 있는 건가요? 그때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런 선생님을 향해 실용성에 대해 더욱더 캐묻자 그때야 선생님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이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고 돈을 벌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이 미적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인즉 선생님은 스스로 훌륭한 툴이라고 말하고 있던 그 미적분들을 단 한 번도 실생활에 정해본 적도 없고 또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었다. 9살 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었던 모노폴리 게임과 지금껏 내가 알려준 그 모든 부자 공식들은 실제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얻은 노하우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이 말인즉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통해 내가 직접 돈을 벌어 보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껏 내가 알려준 돈 공부들은 거대한 빙산 꼭대기 위에 있는 아주 작은 얼음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거대한 몸통들은 지금부터 내 스스로가 알아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부자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너에게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고 제안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팁 하나는 지금부터는 절대 가짜 선생님이 아닌 진짜 선생님을 내 곁에 두라는 것이다. 미적분을 몰라도 피자를 정확히 6등분 할 수 있고 원주율 공식을 모른다 할지라도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를 정확한 사이즈로 구분하며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회사 경영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가르치는 진짜 선생님들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진심으로 고민해주고 있고 또한 방법을 제시하며 진짜 공부를 나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짜 선생님들인 것이다. 그 진짜 선생님들은 내 직통 전화기 순위별로 단축번호로 저장되어져 있고 내가 필요한 정보나 지식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달려와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단다. 나는 내 스스로가 아직까지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고 언제든 내 사무실로 진짜 선생님들을 부를 수 있을 때마다 그나마 성공한 자리에 있구나라고 진심으로 느끼게 된다. 미식축구와 풋볼은 둘 다 팀워크가 절실한 스포츠이다. 하지만 그 운영 방식과 룰은 완전히 다르지. 심지어 신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위조차도 완전히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그 팀워크가 싫어 혼자서 하는 골프를 더 선호하기도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고 또한 다르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다. 운영 방식과 룰은 달라도 스포츠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은 것이기에 그 점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세상을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서 너는 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길목에 서서 낚싯대를 들이며 거대한 잉어들을 손쉽게 낚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더 많은 돈을 다루기 위해서는 조직을 꾸리고 운영할 줄 알아야만 하고 그 모두를 한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혼자서 돌아다니며 부동산을 구매하러 다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너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만 하고 때로는 임기응변으로 대처가 가능해야 하며 싫어도 감싸 안을 줄 알아야 비로소 그들의 리더가 되며 그들이 너를 위해 돈을 벌어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비로소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루 24시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너를 위해 일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너는 계속해서 더 위로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기억해라. 돈은 돈 자신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을 더 흠모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성공하기 위해 리스크를 꼭 감당해야만 하냐고요? 그 리스크가 두려워 당신이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돈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리스크라고 하는 말은 많은 실수가 존재하고 부와 성공은 그것에서 무엇을 배워 다음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고민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의 정점. 전 세계 수천 수백의 매우 다양한 직업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직업들은 모두 이 네 가지 사분면 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라고 덤벼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제가 만약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고 다시 가난해져 그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맥도날드로 달려가 서빙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자신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며 저를 자극합니다. 너는 예전에 그 가난했던 시절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살고 싶은가?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그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제 영혼을 말살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귀중한 경험 하나가 있는데 전쟁터에서 직접 참전해 본 것입니다. 그 곳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저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생존이라고 말하고 있고 부의 사분면에서 가난을 역류하여 부를 이루는 데에도 가장 필요한 정신이다 라고 말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부의 정점은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 돈을 직접 벌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있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고 그들에게 돈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이 나를 위해 돈을 벌 수 있어야 진정한 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사분면에서 그 정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마치 전쟁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기자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황량한 거리 한복판에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을 잃고 거기에 쌓아왔던 인맥들의 연락처까지도 없어진 상태이고 갖고 있는 거라고는 오직 지금껏 당신이 걸어왔던 인생 전반에 걸쳐 얻었던 지식들과 경험들 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웃으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헌데 질문 주신 내용들은 이미 수차례나 겪어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번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답변 드리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의 정점엔 극히 소수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부의 사분면에서 여전히 봉급 생활자에 속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그 과감한 결심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의 사분면에서 최하층인 봉급 생활자의 생활을 접고 어떻게 부를 이동시킬 건가를 항상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아까 소대 지금이라도 달려가 맥도날드에서 말단 전문으로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금껏 저를 알아왔던 사람들은 그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니말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바닥에서부터 시작해 8,000개나 넘는 객실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질문 주신 것처럼 패스트푸드 산업을 목표로 삼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 무작정 맥도날드에서부터 서빙을 시작하십시오. 나이가 든 내가 어떻게, 대기업 임원이었던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 라고 두려우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일을 시작할 때 매우 다른 시선과 감정 그리고 판단력으로 당신의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 스스로에게 재투자하시는 것입니다. 시간당 $7를 받든 $15를 받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맥도날드 메뉴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맥도날드가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고 있고 고등학교, 심지어 중학교 졸업장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면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품질과 퀄리티, 친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가격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배우기 위해 저는 기꺼이 사람들이 토한 화장실을 청소할 것이며 햄버거 패티를 만들며 제 손잡벌대는 친구들에게 꾸지람을 기꺼이 감내며 그 모든 것들을 몸소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럴 자세가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의 자질이고 포텐셜이며 부자 기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은 성공을 배우려는 자세에 있습니다. 학교 때 최고의 성적을 구가하던 친구들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면 그 자리를 그저 유지하기 위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기업가들은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가를 위해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합니다. 똑같은 공부에도 아주 큰 차이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공부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조차도 똑같은 퀄리티와 품질 그리고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부해내는 것, 그것의 차이가 바로
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땅을 파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땅을 파기 위해 가장 먼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삽을 잡아 그 즉시 땅을 파내려가면서 삽질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근육을 단련시키고 또한 삽질 연습하는 것과 불도저를 모으는 방법을 습득하고 돈을 모아 그 불도저를 사 똑같은 땅을 파게 된다면 처음 보기에는 삽을 들고 순식간에 파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빨라 보이겠지만 그렇게 1년 동안 파내려간 깊이가 불도저로 단 하루 만에 파낸 깊이보다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용지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를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의 정점에 이른 사람들은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의 이동을 꿈꾸신다면, 부의 정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껏 해왔던 그 모든 사소한 일들을 직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를 창조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를 비롯해 부자들이 평생을 통해 배우고 또 배우며 성장하려 애를 쓰는 이유인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이 그 방대한 독서량을 그저 그들이 책 읽기를 좋아해서 그토록 미치도록 읽는 줄 아시나요? 그들은 그 책들을 생존을 위해 스스로 성장해내지 않으면 금세 도태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책에 파묻혀 사는 것입니다. 책을 접하는 관점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독서 광을 넘어 학습 머신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을 그렇다고 미리부터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당신 시작을 그 부자들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그저 세월을 낚기 위해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은 오히려 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와 같은 기업가들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들과는 절대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다. 평생을 통해 제 스스로가 깨달은 것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할 의지조차 없는데 어찌 하늘이야 도려 하겠습니까? 기요사키 씨, 부자는 왜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걸까요?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우고 무엇에서든 배우려 노력하는데 그들에겐 그 배움이 학습이 아니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벌레에게서조차 배울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생각체계. 부자들, 특히 저 같은 사업가, 기업가들은 매우 공통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진을 위해 자신만의 룰과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고 또한 수시로 변경하며 심지어는 그 규칙들과 룰을 재창조하고 재발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절대 단 하나의 대답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최대한 자신의 시선을 광범위하게 만들려 노력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공부와 책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똑같은 100만 원의 수입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오직 저축이고 똑같은 1억을 모았을 때도 오직 은행에만 달려가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1억을 모으게 되면 다시 2억을 모으기 위해 또 은행에 달려가겠죠. 이 사람이 하는 재테크의 맹점은 그렇게 힘들게 모으는 그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1억을 모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은행에 가는 대신 그 돈을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재투자하기 위해 회계를 공부하고 기업 회계에 눈을 떠 똑같은 1억을 종잣돈으로 만들어 수익을 잘 내는 작은 회사의 주식을 사 경영권을 획득하고 그 회사를 잘 경영하며 보다 많은 수익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 버는 거위, 즉 그 인수한 회사가 황금알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경영학을 독파하고 주식 분할을 공부하며 자신을 스스로 지켜 더욱더 많은 수익을 내며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큰 차이 때문에 부자들이 그리고 기업가들이 그토록 죽도록 배우고 또 배우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 기업가, 사업가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들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스템과 룰을 만들고 모든 게임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돈을 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제가 추구하는 경제적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부자가 되는 마인드셋, 부를 위한 사고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체계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성공한 부자들, 기업가들은 똑같은 상황이어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을 찾아보겠노라고. 창의성이 부자를 만든다. 제 친구 중에 프랑스 출신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는 정말 부에 관한한 사회주의 국가와도 같이 매우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상위 0.5%가 프랑스 부의 75%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5대째 내려오던 와인 사업을 이제 도메스틱이 아닌 국제 무역으로 확장하고 싶어 나파와 소노마에 포도밭을 사기 시작했고, 프랑스 정부에 달려가 자기가 이 와인을 미국 캘리포니아에 수출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랑스 정부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동을 걸었습니다. 나무로 된 와인 드럼통에 담아서는 절대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정부가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와인통 그대로를 병에 담아 미국에 수출했던 것입니다. 박스가 안 된다라고 하니 병에 담아 수출을 했던 것이죠. 그 똑같은 와인을 말입니다. 물론 더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는 생애 처음, 그리고 자신의 선배 5대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와인 수출을 자신이 최초로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가 캘리포니아 휴양지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호텔에서 자신이 수출했던 그 비싼 프랑스 와인을 직접 사서 마시며 그 성공을 스스로 자축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프랑스 정부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죠. 어떠신가요? 좋지 않은 점을 발견하셨나요? 어리둥절해하고 있던 관계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와인이 당신들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융통성 없는 와인통 대신 병에 담아 수출했던 그 똑같은 와인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규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끌어들였고 재창조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그건 그저 학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당신만의 규칙을 재창조하고 만들며 모든 환경을 지배하여 당신 안에 가두고 그 돈이 그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기술이며 장비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남다른 사고방식, 기술, 그리고 규칙들을 만들어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창의성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들만의 창의력과 사고방식, 그리고 기술, 그리고 규칙들은 당신이 버는 돈의 규모에 따라 매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연매출 10억인 회사와 연매출 1조 회사의 규칙은 엄연히 달라야만 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는 규칙과 틀, 그리고 창의력을 위해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그 경험들이 차츰 당신을 더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 버는 기술. 저에게 부자가 되겠다라고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책을 보고서요. 제가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제안했던 것은 지금 재고로 쌓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나가 어서 빨리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물건들을 팔던 세일즈 파트가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모두 내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팔면 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못합니다. 너무 부끄럼도 많고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도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 연구하고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제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일즈의 젬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일즈 팀을 채용한 것이죠.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내성적이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부자 아빠처럼 진짜 부자가 될 거야, 기업가가 될 거란 말이지. 그러고는 곧장 부자 아빠에게 가서 저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그때 부자 아빠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너에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저는 너무나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는 너무나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너무나 내성적이고 앞가림이 심해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아버지, 그게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것은 물건을 팔 때 거대한 장벽에 가깝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거절만으로도 부자가 되겠다고 했던 너의 결심을 급격히 좌절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기술 중에 기술은 바로 이것이다. 거절을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때 저는 사실 제 본성 그대로를 입 밖으로 내뱉고 있었습니다. 전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부자가 되기 위해 그 기술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물건을 파는 법을. 그래?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하겠다. 네 부인을 사랑하니? 너무나 엉뚱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부자 아빠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부인과 여전히 잠자리를 하느냐 말이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때 부자 아빠는 매우 심각하게 검지손가락을 들어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네가 물건을 팔지 못하는 거다. 물건을 판다는 것은 그 물건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팔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은 간절함과 절박함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저는 바로 제록스에 들어가 팩스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 4년 동안 회사 전체의 탑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파는 작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출판하려 했을 때 관계자들 모두는 저에게 당신은 절대 책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책을 쓸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을 어떻게 팔아야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만큼은 당신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저의 이 책은 지난 10년 이상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팔지 못하면 당신은 절대 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자로 성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25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제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멍청아,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부터 팔아야겠다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먼저 팔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부를 이루는 기초 단계에서 무척이나 중요하니까. 제가 처음 팔기 시작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일론 재질로 된 허접한 지갑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성공의 경험들이 저를 더욱더 강하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넓혀주었습니다. 당신이 물건 팔기에 주저하면 당신의 돈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그 재고들은 천정 가득 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10중 8구 은행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겠다 나섰던 길에서 오히려 부채를 잔뜩 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기요사키 씨,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단 한 가지만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요? 아주 명백하죠.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부자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이 방법과 이 단 한 가지의 자질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부자 기질을 쌓아가며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경제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부자 게임의 시작. 베트남제 참전하고 난 후 사회로 돌아와 부자가 되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 관련 세미나 수업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 수업은 꽤나 비쌌습니다. 단 4일 강연에 당시 385달러,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이 약 500달러였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30명 남짓한 우리를 향해 거의 마지막 시간 강사가 목청껏 알려준 이것이었습니다. 이 4일의 수업이 모두 끝나면 당신들은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수업 중에는 절대 실험을 치르지 않죠. 그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움의 순간이 끝나게 되면 그 배움의 마지막에는 아주 냉정한 잣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익혔는가를 시험으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수업들은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그 냉정한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첫 번째 과제를 드리죠. 우선 가장 먼저 자신과 가장 잘 맞는 파트너 한 분을 선택하시고 팀을 꾸려 정확히 90일 동안 최소 100개 이상의 부동산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고 명심해야만 하는 것은 이때 제 아무리 좋은 물건을 찾았다 할지라도 절대 그 부동산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100개를 모두 다 완벽하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100개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리고 4일 동안 배운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총동원하여 그 가치들을 평가해 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책과 더 많은 자료들을 뒤져서라도 조사하시고 이것을 각 지역별로 세분화하며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조건의 물건이라도 지역 편차에 따라 가격과 그 차이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10점 만점으로 하셔도 되고 5점 만점에 별 하나를 주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내린 평가에 대하여 왜 그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이를 자료를 만들어 실제로 구입하고 매도했을 때 그 시뮬레이션의 토대로 각각의 물건의 멘트들을 다십시오. 그리고 90일 동안 100건의 부동산 조사가 모두 다 끝나면 그때서야 빨간 펜을 들고 그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가장 높았던 물건 3개를 선택하여 그 중에서 또다시 평가하며 마지막에 어떤 물건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는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자신이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무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그 깊이를 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야 돈이 될 수 있는가를 보자마자 그 물건에 대해 완벽하게 판단이 설 때까지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그 귀한 돈을 꺼내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그 꼼꼼하게 조사된 100개의 부동산들 중에서도 단 하나 부동산도 투자 가치를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 과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강사가 전했던 집요함과 확신에 이를 때까지의 공부 연습의 이 반복의 방법은 제가 부를 이루는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었습니다. 사업과 창업 그리고 심지어 기업 인수에 이르기까지 호텔을 사거나 집을 소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부자 아빠 역시도 이런 철저함과 집요함으로 그 부를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자수성가한 경제인들 역시도 모두 다 하나같이 이 과정을 통해 거의 습관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부자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집어넣기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대상에 대해 확신이 들 때까지 공부하고 또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보다도 빠르게 실천하고 실수하고 또한 배우며 집요하게 그 돈 되는 대상에 대해 철저하게 배우고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돈을 집어넣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중치 못합니다. 이건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매우 똑같습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가 세심해지고 집요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를 반복해낼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자신의 조급증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우선 돈부터 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수습하기 위해 그때서야 뭔가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한참 지나도 너무 지난 늦은 때인 것입니다. 투자한 돈들이 이미 사라진 후죠. 그리고는 자신이 왜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후회만 남기며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부자 게임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만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부자 기질을 갖추는 것이고 그 부자 기질은 진흙 속에 박힌 위대한 진주 하나를 단 한 명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주님을 찾듯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공주는 연못에 뛰노는 여느 개구리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주를 찾아 키스를 해야만 당신은 마침내 그 공주를 만나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삶을 그 공주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 귀한 공주를 찾아낸 당신을 향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공주를 찾았느냐고.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문 밖에서 당신을 향해 맹렬히 짓고 있는 저 도사견들이 보이시나요? 당신들은 이 도사견들이 무서워 이 연못은 고사하고 저 철문 밖 앞조차도 발 한번 들여다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지 않으신 건가요? 라고. 돈은 연애와도 같습니다. 첫사람만 고집하며 외모만 쫓다 결혼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 채 남겨진 것은 지독한 이혼 서류와 패배로 걸룩진 인생의 상처들 뿐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어떤 여자가 내 여자인지 어떤 남자가 내 남자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관이 생겨 마침내 밥벌이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절대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요사키 씨도 예전엔 직장을 다니시며 월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꽤나 연봉이 높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안정된 직장을 과감히 관두시고 미래가 불투명했던 사업가의 길로 접어드실 수 있으셨나요? 어떻게 어떤 마음 때문에 기요사키 씨가 지금의 성공을 거두실 수 있으셨나요? 돈을 떠나야 돈을 벌 수 있다.
제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제 머리에 박혀 절대 잊을 수 없는 단 한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인으로서 받게 된 마지막 월급을 받던 날입니다. 그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이자 또한 제 인생 최고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가난한 생활을 청산하고 부자의 길로 접어들게 된 매우 역사적인 날이었으니까요. 제록스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저는 그 화려했던 가난한 직장 생활을 청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마지막 월급을 건네며 제 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네. 이건 자네가 지난 1년 동안 판 세일즈 보너스 일세, 그리고 열어보았던 그 보너스 봉투에는 약 3만 달러가 들어가져 있었고, 제 인생 마지막 월급과 보너스를 손에 쥐고 망감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보기도 했지만 솔직히 불안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전혀 가늠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제 직장 동료였던 존이 웃으며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요사키, 너무 감상에 젖어 있지 말게. 자넨 곧 돌아올 테니까. 그 말에 즉각 반응했고 즉시 반문하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그는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결국 실패할 테니까. 저는 그때 그 친구를 향해 육두 문자를 날리며 늘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당시에 저의 그 전철을 이미 밟고 저처럼 성공하겠다 말하며 제록스를 한번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빚쟁이가 되어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는 제 옆에서 죽도록 똑같은 팩스를 팔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잔, 너는 패배해서 돌아왔지만 나는 절대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 알겠어? 그때 저와 존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간절함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안정적이었지만 가난한 도에서 졸업을 했고,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안정적이지 않은 출발을 하였지만 그 지독한 몇 년을 참고 견디어 마침내 제록스 사장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버는 소위 부자 아빠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태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태도라 함은 실패도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기면, 실패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용기가 그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의 마음의 여지를 만들어 그땐 다시 되돌아오면 된다라고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먹게 되면 당신의 결과는 놀랍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가난한 삶 속에서 쳇바퀴를 돌며 그렇게 또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되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결행하게 되면 당신의 삶은 역시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록스를 나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잃고 수년 동안을 무일푼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결심과 마음 그리고 결단은 여전히 부자 아빠처럼 기업가의 태도를 유지하며 버텨냈고, 또한 월급이 아닌 무료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일을 했습니다. 부자 아빠가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요. 저는 지금도 부자 아빠가 제게 말씀해 주셨던 그 교훈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요사키, 내가 월급이라는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너의 모든 것들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절박해지기 시작한다. 더욱더 똑똑해지려 노력하게 되고, 그때마다 너의 정신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 숙련의 기간은 네가 부자로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돈을 내 스스로 벌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그 기간을 얼마나 슬기롭게 보내고 버텨내느냐에 따라 내가 부릴 수 있는 평생의 부의 그릇 크기까지도 결정되는 것이다. 돈을 벌겠다 결정했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매우 지독한 유혹과 마주하게 됩니다. 속이고 팔 것인가, 사기쳐서라도 돈을 벌 것인가. 그렇게 부정직한 마음이 한번 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뭔가에 대해서 사기를 치게 되고, 또한 부정직한 모습에 익숙해져 참된 부가 주는 기업가로서의 기업가 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게 됩니다. 이것 또한 부자로서 갖춰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무엇보다도 잔인하고 냉정하며 한번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절대 그 지배 속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들 모두는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진정 내가 누구이고 누가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생각을 세상은 리더십이라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져 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명문대 경영학부에서 공부하는 대신
리더십을 어떻게 해서 성장시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공부하시기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리더십 관련 기술들, 이를 위한 의사소통 기법들을 능통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신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당신의 그 그늘 밑으로 돈들이 모이며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군사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총 쏘는 법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부터 어떻게 활용하여 스스로 리더자가 될 것인가를 배양하도록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리고 싶은 부자 자질은 경청의 기술과 관찰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세상의 추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부자들의 간절한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파악되고 주목되는 곳에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돈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매우 견실하고 깔끔하게, 그러면서 매우 빠르게 집중하여 처리해낼 수 있도록 스스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인간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똑같은 조건에서 당신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똑같은 시간에 남들보다 배 이상의 성과를 내어 그들을 앞지르는 것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똑같은 돈을 벌어도 그 규모에 따라 졸부, 갑부, 그리고 하늘이 내린다는 첨부로 나뉘게 되고,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졸부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요사키 씨, 손 대는 것마다 돈 되는 억만장자들만의 마이다스 손이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손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엄지. 마이다스 터치에는 기억해야 할 총 5가지의 의미가 있고, 이것들의 뜻만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포텐을 터뜨리며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이다스 손, 그 각각의 손가락에는 각자만의 고유의 의미가 서로 매우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엄지는 부자들이 전유물처럼 갖고 있는 성격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힘을 상징합니다. 한번 이렇게 엄지를 지켜 세워보십시오. 세워진 그 엄지는 오직 단 한 동작만 가능한데 바로 이렇게 지켜 세워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엄지가 지켜 세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으며 또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자들 역시도 이 엄지의 힘을 통해 힘을 얻고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자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가족들과 동료들을 칭찬할 때도 이 엄지를 적극 사용하는데, 특히나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져 의욕을 잃거나 좌절을 느끼며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이 엄지의 힘을 빌려 다시금 일어서곤 합니다. 그때 그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더욱이는 이렇게 엄지로 지켜 세워져 실행된 모든 일들은 마치 거짓말처럼 돈들을 불러세워 자신들을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진짜 마이다스 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달려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엄지 손가락을 세워 자신에게 그 힘을 전달해 보십시오. 그 효과에 흠칫 놀라실 것입니다. 검지. 두 번째 손가락 검지는 포커스, 즉 집중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검지이고, 부자들 역시도 이 검지를 통해 자신이 지금부터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어떻게 그곳을 향해 가야 하는지 표적으로 삼고 이정표로 삼아 그 목표 지점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단 없이 말이죠. 부자들은 절대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검지를 그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한번 가리켜진 그 검지는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 절대 내려오질 못하는데, 한번 내려놓게 되면 방향을 잃고 나태해져 다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영안에서는 그 검지가 가리키는 곳에서 절대 그 검지를 내려놓지 않죠. 이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의 거대한 부자 기질로 여기고, 한번 선택된 검지의 표적을 그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무섭게 몰아붙여 몰입해가며 몸과 마음, 혼신의 힘 이상으로 그것들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몰입의 순간이 무섭기까지 한데, 이때 몰입감과 집중력의 차이가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뚜렷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적진에서 한 특수 부대원을 구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반신이 거의 으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는 단 한순간도 겨드랑이에서 자신의 총을 내려놓지 않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풀 속 발작 소리들 향해 끊임없이 총을 쏘아대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성공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지. 보통의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상대방을 욕하거나 능멸할 때 사용하는데 부자들은 정반대의 의미로 이 중지를 사용합니다. 펼쳐진 5개의 손가락을 들여다보면 가장 크고 정중앙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중지입니다. 나머지 손가락들은 이 긴 중지들을 향해 존경을 보내며 우러러 보고 서 있죠. 이런 의미에서 비롯되어 부자에게도 이 중지는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존경과 존중의 의미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배우려는 겸손함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 모든 것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부자들은 내 것으로 만들어 돈을 만들고 재생산하여 부를 재창조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아버지만큼이나 제 부자 아빠도 몹시 존경합니다. 특히나 그가 갖고 있는 그 방대한 부자 경험과 금융 지식들은 저의 존경심을 자아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흔을 바라보시는 나이임에도 여전히 하루 3시간 이상 책과 씨름하며 여전히 그 방대한 금융 지식을 스스로 교육하고 성장하기에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여 성장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당신은 부자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약지. 마이다스 손에서의 이 약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관계를 표시할 때도 이 약지에 반지를 끼우는데, 회사나 국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결혼생활에서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성공한 부자들에게 있어 인간관계는 또 다른 부를 부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부자들이 자신이 쌓아온 그 오랜 인간관계들을 통해 남들은 감히 접하지도 못할 돈 되는 정보들을 얻게 되고 또한 기회를 얻어 부를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관계를 한번 맺을 때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지만 한번 맺게 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함이 없습니다.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깨알 같은 정보 하나를 드리면, 대체로 억지로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공통적으로 무척이나 무능하면서도 몹시나 똑똑한 척하는데 거기에 나대기 일수인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첫 거래에서 슈퍼카나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무척 경계하고 있습니다. 소지. 마이다스 손의 소지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이 생각하고 믿는 약속의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그 결이 매우 다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 약속의 의미는 더욱더 확장된 개념으로 거의 대부분이 미래 자신과의 직접 하는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최초 월마트를 창업했을 당시 샘 월튼의 약속은 미국 전체의 최저가 공급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저가로 품질은 준 명품 수준에 준할 만큼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 당시엔 너무나 생소했던 컴퓨터라는 것을 직접 배우기 위해 IBM을 찾아갔고, 전세계 최초로 물류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소매업체 최초로 직접 생산까지도 하며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약속은 월마트 효과라고 하는 경제 신조어까지도 만들어내어 미국 거시 경제를 분석하는 몇 안 되는 기초 자료로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마트의 약속은 지금 시가총액 5천억 불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해져 있습니다. 미국의 도미노 피자의 무조건 30분 내 피자 만들기 약속, 페덱스에 제 아무리 먼 거리여도 단 하루 만에 배달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결국 그 모두를 자신만의 왕국으로 건설케 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하는 그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거십시오. 그 약속은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했던 그 부의 정상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무자를 꿈꾸고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한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보통 사람들의 커뮤니티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비범한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